옛날 옛적 아주 먼 곳에 이데아 마을이라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고유한 이데아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이데아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완벽한 형태, 본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마을 사람들은 이데아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 마을에는 젊은 예술가 로라는 완벽한 예술 작품의 이데아를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각양각색의 그림과 조각을 만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완성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현명한 노인 소피아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피아 할머니, 왜 제 작품은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완벽함이란 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로라,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이데아의 한 부분일 뿐, 우리의 세계는 그 완전함을 다 담을 수 없다네. 하지만 너의 노력은 이데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여정이지. 로라는 소피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데아라는 완전한 형태는 결코 이 세상 애온전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데아에 가까워지려는 시도가야말로 예술의 본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데아 마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요리사 조지는 최고의 요리 라는 이데아를 찾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재료를 모으며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써봐도 마음에 쏙 드는 요리가 완성되지 않자 조지는 잠시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스프를 끓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스프를 먹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이 모습을 보고 조지는 깨달았습니다. 요리의 이데아는 단지 맛있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행위 자체라는 것을요. 조지와 로라, 그리고 이데아, 마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여정 속에서 이데아의 단편들을 알아가면서도 완전한 이데아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데아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별과 같았고 그 별을 향해 나아가면서 삶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는 갑자기 쏟아지는 별들의 비가 일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이데아를 찾는 여정 속에서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의 전통이 되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자신의 이데아를 찾고자 하는 여정을 다시금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데아를 향한 끝없는 추구가 바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만들어 주었죠. 결국 이데아 마을의 사람들은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데아에 가까운 삶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로크 시대에 어느 한적한 마을에 소크라테스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소크라테스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의 철학을 생활의 일부로 삼았다. 마을의 중앙 광장에는 소크라테스 의동상이 우뚝 솟아 있었고 매년 그의 생일에는 주민들이 모여 지혜를 기리는 큰 축제를 열었다. 하지만 여기엔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지의치였다. 이 마을의 가장 재미있는 인물은 젊은 농부인 타소스였다. 타소스는 항상 웃음을 유발하는 특출난 이야기와 장난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새로운 농사법이나 다른 마을에 대한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타소스는 313야를 걸어서 근처의 다른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루시안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루시안은 오래된 도서관에서 일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었다. 타소스는 자신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루시안과 금세 친구가 되었지만 루시안은 타소스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타소스, 자네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로군. 하지만 자네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 난 자네에게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을 알려주고 싶어. 때로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배우는 것이 종종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네. 타소스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루시안은 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모르던 무지의치 라는 개념이었다. 타소스는 마을로 돌아와서 이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먼저 마을의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배우고 무거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자신이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매일 저녁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며 더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소스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발전은 그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개방된 마음으로 배움과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매년 열리던 소크라테스 축제에서는 그가 루시안에게 배운 이야기를 전하며 무지의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타인의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들은 이제 더 많은 깊이와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멈출 수 없었고 타소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재미가 아닌 깊이 있는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을 사람이 타소스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더 배우길 갈망할 수 있었던가요? 타소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제일 큰 지혜이지.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루카스라는 이름의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그의 인생은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가꾸고 가축을 돌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때로는 자신이 사는 세계 간호 문화도 작고 고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는 마을 장터를 지나가다가 평소와는 다른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철학자라 불렀습니다. 철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만나면 운명이 다시금 반복될 것이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루카스는 호기심에 이끌려 철학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반복되는 운명이란 무엇인가요?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존재와 선택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 영원 회귀라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매 순간이 같은 방식으로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상상해보게. 루카스는 그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야 하죠? 만약 일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철학자는 깊은 눈빛으로 루카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네. 젊은이, 지금의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 만약 매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현재를 완전히 긍정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날 밤, 루카스는 침대에 누워 철학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선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으로 채우고 싶다는 꿈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루카스는 삶의 모든 순간에 최대한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며 일했습니다. 가축을 돌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가족과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을 더욱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영원히 아닌 순간일지라도 마치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의 단조로웠던 삶이 각 순간마다 빛나고 루카스는 어느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쏟은 열정과 사랑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도 소중히 여기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루카스는 결국 자기가 만든 선택이 반복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바라던 깊은 책임감과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확고하게 수용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영원 회귀의 이론을 구현하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카스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루카스가 되어 그들의 삶을 뜻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원 회귀의 사상은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우주의 변두리에 베일리스라는 작은 행성이 있었습니다. 이 행성의 주민들은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갔지만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여온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정이 그들 삶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베일리스 행성의 어느 날 주민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베일의 날이라 불리는 특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의는 모든 주민들이 무지의 베일 뒤에 서서 자신들의 사회 구조와 규칙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신분, 지위, 능력에 대한 기억을 잊게 만드는 특별한 신 뒤에 베일을 쓰고 거대한 원탁에 모였습니다. 베일에 뒤덮인 세계에서 모든 주민은 통일된 감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인지 농부인지 과학자인지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등한 개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먼저 나온 제안은 자유와 권리의 평등 보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모두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각각의 지각은 소중하며 어떤 제약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 원칙을 베일리스 헌법 2첫 조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던 중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민이 불쑥 일어나며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알 수 없지만 사회의 불평등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불평등이 우리 사회 전체, 특히 가장 불리한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깊은 침묵이 흐르다가 마침내 다른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평등이 불가피하더라도 모두에게 이롭고 특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이 신비한 베일의 힘 아래 주민들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어 차등의 원칙을 제정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평등이라도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돌려야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원칙으로 여겨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베일이 벗겨지며 모든 주민들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다시 왕좌로, 농부는 밭으로, 과학자는 연구실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원칙 아래 하나 된 마음으로 베일리스 행성을 진정한 유토피아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일리스 주민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무지의 베일을 통해 바라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게 하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나라는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사회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